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바이든 진짜 큰일 났다. 2. 결국 한국이 선택받자 시진핑 멘붕. 3. 시진핑 급당황 난리난 상황.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바이든이 진짜 큰일 났습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의 폭탄 발표가 나온 이유. 이번에는 구광모 LG 회장의 중대 결단이 나오면서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혀 버렸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의 보조금으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까지 세계 최고의 배터리 3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했고, 바이든은 이로써 2차 전지 패권을 미국이 완벽하게 쥐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2차 전지 압도적 세계 1위인 LG의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 면전에 대놓고 깜짝 폭탄 발표를 한 것인데요. 미국 내부에서도 결국 터져버렸습니다.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들 한 한국의 삼성과 SK의 뒤통수를 치고 인텔에만 온갖 특혜를 퍼다 준 바이든. 미국의 싱크탱크조차 바이든의 등을 돌리며 인텔보다 한국의 삼성과 SK를 지원해야 하는데 바이든이 멍청한 선택을 내렸다며 바이든의 면전에 대놓고 강한 비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싱크탱크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주 역할로 일반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의 조언을 해주며 칭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한국 뒤통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며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이 한국의 뒤통수를 친 것은 미국 경제에 너무나 잘못한 일이라며 바이든을 실패한 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바이든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눈을 돌렸고,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전 세계 주요의 신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자 더 이상 미국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낙인 찍혀 그 누구도 미국에 투자를 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정상적인 미국 대통령을 원한다라며 심지어 그는 바이든이 대중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며 투표로 바이든을 몰아내자 라며 바이든을 두고 사람 형태의 축축한 양말 꼭두각시라고 부르며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3년여 만에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CEO. 그는 테슬라는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동조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며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바이든이 중국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며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동맹국들을 총동원해 중국이 교역을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켜 버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중국을 깜짝 방문해 나는 바이든의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반대한다, 중국과 손잡는다 라는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바이든을 바보로 만들어버린 것인데요. 중국 외교부는 30일 머스크 CEO가 베이징에서 칭강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회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머스크 CEO가 회동에서 테슬라는 중국 내에서 계속 확장할 용의가 있으며 디커플링에 반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친 부장은 머스크 CEO에게 중국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변함없이 추진하고 외국 기업들을 위한 좋은 사업 환경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상호 존중과 평화 공존, 상생 협력이라는 올바른 방향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을 필요가 있다면서 미중 양측이 위험한 운전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자동차의 절반 이상을 생산했으며 현재 연간 11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테슬라까지 이렇게 중국과 공개적으로 손을 잡으며 바이든을 우습게 만들어버리자 미국은 너무나 급한 나머지 중국의 국방수장끼리 만나자는 제안을 했지만 중국이 직설적으로 거절하며 바이든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지난밤 중국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리상푸 중국 국무위원 겸 국방부장이 만나자는 우리의 5월 초 초대를 거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이 2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WSJ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이달 초 중국 측의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국방장관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부장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등 싱가포르 회담 성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이 과거에는 막판까지 고위급 회담을 조율하던 것과 비교해
이번 거절은 이례적으로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때 국방장관 회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만남 몇 시간 전에야 성사가 합의됐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반도체 1위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도 바이든을 향해 바이든의 중국 때리기는 오히려 미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최대 시장 중 한 곳에 첨단 반도체 칩을 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중국 시장이 미국 테크 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분의 1 수준. 만약 테크 업계가 중국 시장을 잃으면 우리는 미국에 더 이상 반도체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체 칩 개발에 나서는 점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칩을 사들일 수 없다면 자체 개발에 나설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립만 도와줄 뿐이라며 바이든의 잘못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미국을 대표하는 전기차 회사 테슬라에 이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 CEO까지 바이든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상황 속에서 LG 구광모 회장이 바이든의 쐐기에 비수를 꽂아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미국 대신 중국이라는 파격적인 발표로 바이든의 대충격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아닌 중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바이든을 비판하며 중국에 올인해버리는 상황 속에서 전기차 압도적 세계 1위인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하는 LG엔솔은 테슬라를 따라 중국에 막대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한순간에 수백만 명의 일자리와 수백조 원의 투자를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전기차 공급망 패권을 한순간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이 이렇게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뒤통수치고 보조금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바이든과 달리 중국에서 최근 LG엔솔의 대박 행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를 탑재한 지리자동차 산하 폴스타 이 2종이 중국 정부가 발표한 신차 목록에 들었습니다. 보조금 확보가 유력시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LG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9일 현지 시간 발표한 제369차 도로자동차 제조업체 제품 발표 도로괴통차량 생산기업 급산품 공고에 LG의 배터리를 장착한 폴스타 E2종이 포함됐습니다. 폴스타 E는 신차 명단에 들며 향후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지 정부의 보조금 혜택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서 대박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진핑이 직접 LG 공장을 방문하며 한국에 엄청난 특혜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 주석은 LG 디스플레이 방문 현장에서 약 1시간 동안 브리핑을 받고 관계자들과 대화하면서 한중간의 우위를 강조하는 덕담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이 2012년 중국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 중국 내 한국계 기업을 방문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LG 공장을 방문한 것은 LG에너지솔루션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중국에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보다 높은 보조금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산 자동차도 어디에서 생산됐는지와 관계없이 중국 전기차와 똑같은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만 특별히 말이죠. LG에너지솔루션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글로벌 시장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로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중국이 LG엔솔 배터리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서 중국 내 판매도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배터리가 초대박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배터리 제조사의 장비를 납품하던 일본 기업들은 아싸 우리도 같이 대박난다라며 들떠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에는 엄청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바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일본이 LG엔솔에 공급하던 2차전지 핵심 장비들을 빛의 속도로 모두 국산화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며 일본산 반도체 소재 수출을 중단했을 당시에도 한국이 기적을 만들어내며 그 짧은 시간에 모두 국산화해버렸는데요. 이번에도 일본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2차전지가 승승장구하는 동안 앉아서 편하게 돈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모든 부품들을 국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은 양극재와 음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공정을 수직 계열화하여 세계 최대의 생산 공장을 한국에 설립하는 데 성공시키면서 최근까지 한국에 납품하던
수많은 일본 관련 회사들이 파산을 피할 수 없어 발칵 뒤집혀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정부가 중국 기업을 완전히 퇴출시키고 삼성을 선택하려는 행보를 보이자 한국에게 크게 밀릴 것을 우려한 시진핑 정권이 뒤집어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그간 인도 시장에서 삼성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던 샤오미가 대타격을 받고 있으며 중국 업체 500여 곳이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각각 인구 14억 명 정도의 세계 1, 2위 국가입니다. 양국의 GDP는 1980년대만 해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이후 5배 차이로 벌어진 바 있습니다. 이에 인도는 2014년 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5년간 4천억 루피 524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폰 등 전자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인도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매출 증가분의 4에서 6%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삼성이나 폭스콘, 그리고 샤오미 등이 인도에 본격 공장을 세우기 시작한 것도 이 시점부터입니다. 2014년 인도에 진출한 샤오미는 이듬해 폭스콘 공장에 35억 달러를 투자한 후 현지에서 스마트폰을 생산하기 시작했고 3년 만에 판매량 1위로 오른 바 있습니다. 삼성이 장악한 글로벌 시장을 빼앗기 위해 저가 공세를 펼쳐왔던 것입니다. 샤오미 전체 수입의 49%는 중국 외 시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중 중국 업체들이 가장 중점을 둬던 나라는 인구대국 인도입니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많은 약 11억 명의 무선 가입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1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 트래픽을 처리하는 초대형 시장이며 작년 한 해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됐지만 인도 시장은 무려 18%나 성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인도의 샤오미는 1,500명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7개 제조 공장을 세워 매 초당 3대꼴로 스마트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체 스마트폰 업체로 확대할 경우 인도 시장 점유율은 6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인도에는 약 10만 개의 휴대전화 소매점이 있는데 중국 브랜드가 약 6만 개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인도의 대중 무역 적자는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는 올해 1분기 중국에서 270억 달러 상당의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 등을 수입했지만 중국에 대한 인도의 수출 규모는 48억 달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불만이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놀라운 사건 하나가 터졌죠. 카슈미르 동쪽 접경지역 라다크에서 인도군과 중국군이 충돌해 수십 명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그 후 인도에서는 중국산에 대한 불매가 거세게 일었고 인도 정부는 이를 빌미로 중국 IT 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위챗이나 틱톡 등 중국 스마트폰 앱 300개를 금지했으며 샤오미나 ZTE 등 중국 통신업체를 몰아내려고 압수수색을 대거 진행했던 것입니다. 인도는 올해 초 샤오미의 세금 탈루를 지목하며 1천억 원 65억 루피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불법 해외 송금 혐의로 9천억 원 555억 루피를 압수하기도 했습니다. 샤오미가 아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은 외국 업체에게 로열티라는 이름으로 막대한 금액을 송금했던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중국 모 회사의 지시에 따라 송금했던 것인데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면 탈세 금액의 3배 이상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업체의 부정행위는 샤오미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5월에 비보와 ZTE 사무실 48곳을 수색한 결과 탈세와 자금 세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총 매출 158억 달러 중 거의 50%를 중국에 불법 송금한 것이 발각됐고 인도 당국은 비보와 연관된 119개의 은행 계좌에서 760억 원을 압수해버렸습니다. 지난달 13일에는 비슷한 혐의로 중국 스마트폰 기업 오포에게도 7천억 원대의 세금 폭탄을 매겼습니다. 이 밖에 화웨이, 알리바바 등 500개 중국 기업이 조사 대상으로 찍혀 중국 내 분위기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인도 시장을 잃을까 보복성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정부가 법률과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중국 기업에 대해 비차별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언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의 이미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샤오미가 보증기간 내 휴대전화 결함 수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탈리아 당국으로부터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중국 업체 중 일부는 인도에서 철수 선언을 한 곳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중국 스마트폰 제조업체 아너가 인도 철수를 결정했는데 아너는 화웨이 그룹이 운영하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를 판매했던 업체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는 중국 업체를 몰아내기 위해
특단의 대책까지 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8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인도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150 20만원 미만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려 한다는 보도를 긴급 뉴스로 타진한 바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샤오미,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대타격을 입는 것입니다. 인도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3%로 이 중 중국산이 80%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샤오미는 18만원대 폰을 출시하며 인도 시장을 노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조치로 샤오미의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은 연간 14% 정도 감소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은 신화파이낸스 등 중국 언론을 통해서도 대서특필되며 큰 충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샤오미의 주가는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대다수 모델 가격이 $150를 넘긴 삼성폰은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 내 삼성전자 폰의 평균 판매 가격은 $250를 기록하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최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 5G 스마트폰 판매가 늘어난 것도 이유입니다. 인도의 스마트폰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해 4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해 2분기 $213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이미 인도 사람들도 중국산 초저가폰 구입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폰에 대한 저질 품질을 확인한 것도 구입을 꺼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이 분기 인도에서 샤오미 점유율은 무려 9%나 떨어진 19%를 기록했고, 삼성은 1%포인트 올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인도에서 670만 대를 팔 동안 샤오미는 700만 대 정도를 판매했던 것입니다. 삼성은 중저가 모델과 갤럭시 S22 시리즈 등 프리미엄 폰 모두에서 호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년 동기 대비 163%나 증가한 5G 폰 시장의 확대입니다. 올 2분기 인도의 5G 폰 판매 비중은 전체 스마트폰의 29%를 차지했습니다. 1100만 대의 5G 스마트폰이 평균 $377에 출하된 것입니다. 그런데 5G 폰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46%를 돌파하며 1위를 기록했고, 샤오미와 리얼미,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은 멍하니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내년 인도 시장에서 5G 스마트폰 판매가 절반 이상으로 올라설 것이라 예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와중에 인도가 중국 업체를 버리고 삼성을 선택하자 중국 내에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인도 2위 통신업자 에어텔이 삼성전자 5G 장비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1995년 설립된 에어텔그룹은 전 세계 무선 가입자 약 4억 9천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4위 업체로 17개국에 유무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에 삼성은 에어텔을 매개로 타 지역으로 영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에어텔 CEO는 우리는 인도의 5G 혁신을 주도할 준비가 되었다며 삼성전자의 초고속 서비스 역량을 활용해 함께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존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제공했던 업체는 중국 화웨이와 ZTE였습니다. 2020년 초 에어텔은 화웨이의 5G 장비를 염두에 두고 테스트를 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0년 국경 분쟁 후 중국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고 작년에는 5G 시범 사업에서 원천 배제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강력한 반중 노선에 에어텔도 결국 삼성을 선택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지난 2일 5G 주파수 할당 경매를 완료했는데 인도 현지 통신사 세고든 약 25조 원 1조 5천억 루피율 주파수 구입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위 업체 릴라이언스 지오가 14조 6천억 원을 투자했고 에어텔은 약 7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삼성전자가 에어텔의 통신 장비를 공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인도 내일 2위 업체 모두에게 통신 장비를 제공하게 된 상황입니다. 삼성은 인도가 2G에서 4G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인도 1위 통신업자 릴라이언스 지오와 손잡고 4G 장비를 공급했죠. 결국 삼성의 기술력으로 4G 사용자 수는 7억 9천만 명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 또한 5G에 있어서 삼성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인도는 10월부터 한 개 도시에 5G 서비스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다른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인도가 삼성을 선택했다는 보도는 중국에도 퍼져 분노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술력이 떨어지는 삼성이 화웨이와 ZTE를 밀어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캐나다 등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한 경험이 있어
이미 안정성과 효율성에서 중국 업체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5G 스마트폰 판매에도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삼성전자 인도 노이다 공장 생산 능력은 연 1억 2천만 수준입니다. 삼성의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이 2억 7천만 대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3분의 1을 인도가 담당하는데 이는 중국 업체 퇴출분까지 소화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스마트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타 산업으로의 확대입니다. 이미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자동차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창청자동차는 GM 인도 공장 매수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1월 GM 공장을 인수하기로 합의를 했었지만 기한 내 인도 당국의 승인이 내려지지 않아 결국 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에게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중국 시장 부진을 인도에서의 선전으로 커버할 정도가 됐습니다. 부정을 일삼는 중국 업체를 완전히 퇴출하려는 인도. 한국은 그동안 돈보다도 진심을 다해 케냐를 도와준 바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가뭄 피해가 심각해 아이들이 물을 깃는 일이 일상입니다. 비다운 비가 내린 것은 4년 전이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은 40여 년 만에 찾아온 역사상 최장 가뭄으로 상당수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커다란 물통을 어깨에 이고 날마다 길게는 약 40km를 걷기도 했습니다. 말라버린 물을 찾아 지하 20m까지 파 내려가는 일도 허다합니다. 해당 작업에는 아이들 13명 이상이 동원되는데 다치는 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유니세프와 협업해 케냐 곳곳에서 태양광을 활용한 지하수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완공된 시설에서도 시간당 6세제곱미터에 이르는 지하수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근처 마을 6곳 주민 1,400명이 깨끗한 물을 쓸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현지 주민들은 과거에는 물이 생기면 낙타에게 가장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엔 염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마셨는데 이제는 동시에 마실 수 있어 기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뭄 때문에 떠났던 이들도 지하수가 개발되면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이장은 신이 한국을 보내준 것 같다. 우리의 삶을 바꿨다.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물을 구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던 아이들도 다시 교실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9개 초등학교와 중학교 2곳에 물 공급 시스템이 연계돼 7,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7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99곳에 대한 시추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50개의 태양광 시설과 20개의 핸드펌프 등 71곳에 지하수 관정을 설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15만 명 이상에게 안전한 물을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먼 곳에서 물을 가져와야 해 수인성 질병도 많았는데 이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며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아동들의 설사병 발병률 또한 기존 25%에서 5%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케냐 나이로비 남쪽에 있는 종합병원도 한국의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996년 가장 하급 의료기관인 진료소로 문을 열었지만 현지인들에게 치료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서 종합병원으로까지 격상된 것입니다. 하루 내원 환자는 1,000명에 달하며 한국에선 전문 인력 파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이 병원을 코이카 병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아 기다림이 길어도 한국 병원에 가겠다는 이들로 넘쳐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해당 병원 복도에는 현지 어린이가 그린 그림이 걸렸는데 한국 사람이 케냐인을 안아주는 모습과 함께 한국은 케냐를 사랑한다는 문구가 적혀 감동을 줬습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이곳에 산모 대기소와 기자재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개인위생에 가장 밀접한 화장실 개선 문제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건설 자재 등을 직접 제공하기보다는 화장실을 직접 짓는 방법을 알려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지 문화와 경제 형편까지 고려해 자재들은 전부 마을에서 공수한 상황입니다. 가게 형편에 따라 흙부터 콘크리트까지 다양한 자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노상배변이 사라진 마을이 급증하고 있으며 청걸토도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전후복구를 위해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상황입니다. 2023년도 ODA 예산은 4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45개 기관에서 1,900개 정도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히 아시아 37%, 아프리카 19%, 중남미 8%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케냐에 지원한 ODA는 총 2억 2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무상원조 1억 5천만 달러의 유상원조는 6,800만 달러였습니다. 금액면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낮지만 현지 만족도는 훨씬 높다는 평가입니다. 8월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는 중국 이슈가 최대 승부처로 떠오른 바 있습니다. 선거 기간 내내 2017년 개통한 표준궤토열차 SGR 처리를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죠. 항구 도시 몬바사에서 수도 나이로비로 이어지는 총연장 578km 건설 과정에서 건설비 총 36억 달러 중 30억 달러를 중국에서 차관으로 조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중국은 1대1로 확장을 노리고 접근해 케냐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현재 SGR은 경제, 사회,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불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개통 첫 해인 2017년에는 1억 달러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케냐 의회는 SGR을 통한 물류 운송이 도로 운송보다 2배의 비용이 든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입금 상환이 시작된 2019년부터 더 심각해졌습니다. 세금 인상과 긴축 재정을 도입해 원성을 샀던 것입니다. 또 철도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수입 물품을 철도로 운송하도록 강제해 트럭 운전사들의 대규모 실직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매신에 따르면 화물사업 종사자 8,100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죠. 게다가 당초 수도를 거쳐 이웃 국가인 우간다까지 연결하려던 선로는 중국 자금이 끊기면서 나이로비 인근에서 멈춰서 있습니다. 케냐 국민들의 87%는 중국 차관이 과도하다는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케냐에 93억 달러를 대출해줬는데 거의 대다수의 건설 자재 및 인력이 중국 측에서 조달됐고 케냐에 실질적 이득을 준 것은 극히 드물었던 것도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중국은 이를 빌미로 케냐의 아프리카 주둔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해왔습니다. 2018년 아프리카 동북부 지부티에 해외 첫 해군기지를 건설한 바 있는데 그때도 14억 달러 투자와 인프라 대출을 해준 후 진행에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8월 선거에서 반중을 외친 루토 후보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는 SGR 건설 계약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케냐에서 상점과 노점을 운영해 돈을 벌고 있는 불법 체류 중국인을 전부 내쫓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들을 내쫓을 만큼 충분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해 반중 정서를 자극했죠.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돈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1대1로는 시진핑 집권 이듬해인 2013년부터 추진된 바 있습니다. 적의 발국의 교통, 발전, 항만 등 인프라와 광산 개발이 주요 타깃이었죠. 사업 시작 후 올 상반기까지 중국은 총 9,310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중국 부채 규모가 큰 국가는 파키스탄 773억 달러, 망골라 363억 달러, 에티오피아 79억 달러, 케냐 74억 등의 순입니다. 그런데 중국 자금으로 벌인 인프라 사업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와 잉여 시설만 남긴 채 개발도상국을 부도 위기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부채의 함정에 빠진 아프리카 개토국은 현재 17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 건물 기부 공세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최근 18년 동안 아프리카 40여 개국에 186개의 정부 건물을 건설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건물 공사 중 해킹 설비를 몰래 심어 정보를 빼간 것이 드러나 난리가 났죠. 중국이 기부한 아프리카 연합 AU 첨사에 해킹 장비를 심어 수년간 아프리카 국가들의 각종 정보를 해킹하기도 했습니다. 해킹은 매일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2시간가량 집중적으로 이뤄졌고 비밀 자료가 중국 상하이에 있는 서버로 복사된 사실도 적발됐죠. AU는 지난해 이를 인지하고 서버를 포함한 건물 내 정보기술 시스템을 모두 교체한 상태입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에서 신뢰를 잃었고 원리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채는 최근 20년간 5배 늘어난 6,90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12%인 835억 달러가 중국이 대출한 돈입니다. 중국의 해외 부실 대출 비율은 올해 들어 60% 수준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케냐까지 한국을 선택해버려 시진핑이 크게 격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으로는 32년 만의 일이었죠. 이를 본 중국 언론들은 자신들이 쏟아부은 돈이 무용지물이 됐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루토 대통령은 한국 방문을 마친 후 30년 전에는 케냐가 한국을 지원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한국에 갔고 그들은 관대했다고 또 언급했죠. 그리고 그는 수도 나이로비에 한국의 지능형 교통 시스템 도입 계획까지 시사했습니다. 한국이 단기간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한 점을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말입니다. 케냐 전 대통령도 30년 전에는 한국과 케냐가 같은 수준의 발전 단계였는데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케냐는 오히려 퇴보했다며 케냐가 뒤처진 이유를 한국으로부터 배우고 싶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케냐인들이 한국을 경제 발전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향후 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 5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최근 아프리카에 550억 달러 약 72조 원을 지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한국 또한 케냐와의 공적개발원 조 ODA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으며 기존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10억 달러 선을 도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제2의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경협 파트너를 아프리카에서도 발굴 육성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한국과 케냐 진심을 다해 도와주고 서로 원원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